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실행으로 옮겨보네요. 저는 좀 특이하게 남편을 만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을 외국에서 만났거든요. 미국의 서부에서 처음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여행 중이었고 남편은 그곳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유창하지만 그 시절까지만 해도 남편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알아듣는 건 알아들어도 말을 하는 건 발음이 꼬이는 편이었고요. 고르는 어휘도 썩 자연스럽지 못했죠. 남편이 미국에서 지내면서 하는 한국말이라고는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안부 연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안부 인사에 관련된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었고요. 그걸 들은 제 친정 식구들은 처음에 남편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인사를 매끄럽게 잘했으니까요.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단지 그곳에 머나먼 친척분이 사셔서 그 연결고리로 미국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머나먼 친척분이라 함은 시아버지 쪽의 친척분이신데요. 원래 머나먼 관계인 만큼 연락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모처럼 한국에 나오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한국에 처음 나오셨던 거라고 해요. 이야, 내가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랐을 때만 해도 설마 하니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못 나와 볼 줄은 몰랐지.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한 고충이며 푸념 혹은 자랑까지 길게 늘어놓으셨다네요. 그러다가 문득 생활이 적적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일찍 낳았나 봐. 좀 천천히 낳았어야 했는데 벌써 애들이 다 커놓으니까 아주 징그러울 정도야. 국민학교 다니는 정도의 자식이 이맘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아쉬워. 거의 농담조였다네요.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 가운데서 혼자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셨던 시어머니께서 특이하셨던 분인 거예요. 우리 경석이를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 경석이는. 예? 경석이요? 거기네 첫째가 경석이던가요? 첫째 아들이지요, 아마. 그 녀석은 경민이고요. 경민이가 저희 첫째이고 경석이가 막내 아들입니다. 2천만리 외국 생활하시느라 소식이 늦으셨던 모양인데 저희 경석이가요. 영재예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체험이요? 아니 대관절 무슨 체험을 해본다는 것인지. 게다가 2천만리가 아니라 2억만리가 맞는 것인데. 아휴, 나 원참 갑자기 이건 좀 난감하네요. 머나먼 친척분께서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다 듣게 된 것에 난색을 표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더욱이 눈을 빛내고 계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두 글자가 어느새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절에는 말이죠. 아마 다들 아시는 바이겠지만 외국이라고 하면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외국을 말하고 싶으면 국가명을 따로 말해야 했어요. 그냥 외국만 말하면 미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최고 중에 최고, 최고봉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눈이 안 돌아가고 버티나요? 우리 경석이가요. 얼마나 영재인가 하면 말이죠. 피아노까지 잘 친답니다. 서양 코쟁이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문화생활인지 음악생활인지 그런 걸 챙기고 산다면서요. 우리 경석이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혼자 피아노를 독학을 했으니 미국에서 얼마나 쓸모가 많겠어요. 안 그래요?
글쎄요. 쓸모가 있다 없다로 지금 이런 문제를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지요. 에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실 거 없어요. 적적하시고 마음이 헛헛하신데 이왕이면 쓸모가 넘치는 영재를 거둬서 데리고 사시면 좋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경석이가요. 피아노를 기똥차게 잘 똥땅거려서 주변에서는 모찰리슨의 환생이라고 다들 그런답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렇게나 대단해요. 시어머니께서 열번을 토하시자 머나먼 친척분께서는 기세에 눌린 상태가 되셨어요. 그때 이 뜬금없는 대화를 지켜보던 분들 중 어떤 분이 시큰둥하게 태클을 걸었지요. 모찰리슨이 아니라 혹시 모차르트 아닙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크게 발끈하시는 바람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지적을 하고 난리예요? 우리 경석이가 똑똑하고 잘난 데다가 피아노까지 도사이니까 질투가 나서 못 견디시겠죠? 네, 그 마음 이해는 가네요. 모찰리슨지 모차르페인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 경석이가 그뿐만 아니라 쇼파 뺨친다는 극찬을 듣고 사는 아이라는 거겠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쇼파를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경석이가 쇼파 정도 된다는 소리까지 듣고 사네요. 네, 맞아요. 경석이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쇼파는 우리 집에 이번에 새로 사서 거실에 들여놓은 게 쇼파이고요. 음악가 이야기라면 쇼팽이겠죠. 그거나 저거나 거기서 거긴데. 뜻만 맞으면 되는 건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길에 왜 자꾸 죄를 뿌리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주냐고요? 지금 어디 해보자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셨고 모차르트에 이어서 쇼팽까지 지적을 하셨던 어떤 분께서는 아연실색을 하며 자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머나먼 친척분은 시어머니 쪽이 아니라 시아버지 쪽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어머니께서는 당시의 시댁 집안 식구들이 모두 빠짐없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시어머니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약 올라 죽겠다고 난리를 치시자 그제야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시며 말리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 시할머니 되시는 분께서는 그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며 자리를 뜨셨대요. 처음에는 시집살이를 겪으셨으나 그것을 다 이겨내신 것도 모자라 상황을 역전시키신 엄청난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던 거예요. 의도가 있는 악함보다 순수한 악함이 무섭다고 해서 순수악을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 시어머니께서 순수악 그 자체이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하 좌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직진, 앞만 보며 달려드셨으니까요. 시누이는 이런 자신의 모친을 두고 정신 나간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 하나, 누나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는 시숙과 시누이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심드렁하게 하품이나 날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우리 엄마가 난리 발광을 피우시는 것에 익숙해진 뒤였거든. 그런데다가 경석이가 미국에 간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건 아예 허황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엄마 혼자 이상한 바람을 펼치시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지. 진지하게 그게 어떻게 성립이나 되겠어 싶었던 거야. 하지만 경석이를 미국에서 만난 올케라면 당연히 잘 알다시피 그때 그 기회로 경석이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던 거야. 시누이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과 시숙이 얼마나 때를 썼었던가 하는 것도 떠올려냈습니다. 모두가 허황된 소리라고 여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끈질기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머나먼 친척 그분께 졸라대셨었죠. 우리 막내, 하늘이 내려준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 우리 경석이한테 미국 구경 좀 시켜줘요. 네?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뜸을 들이세요? 하도 밀어붙이시니까 머나먼 친척분께서도 슬슬 마음속으로 그럼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계셨던 겁니다.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다는 대답을 받아내셨던 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설레발을 치는 것에 들어가셨어요.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아들이 미국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수키야.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요즘 애들은 좀 어떻게 지내니? 학교에서 공부는 그럭저럭 해? 뭐? 애들이 공부에 흥미를 못 붙여서 큰일이라고? 저걸 어째? 나도 우리 큰아들이 꼴통이라서 네 마음 이해해. 네 심정을 내가 안다. 수키야, 나는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기대를 걸어보려고. 아유, 별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미국이나 보내줄까 해. 그래 맞아, 미국. 아유, 너 지금 놀랐니? 미국이 뭐 별거라고 그렇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 귀청 다 떨어지겠다. 너 혹시 미국에 들어갈 때 사가지고 가야 할 우리나라 물품이 뭔지 아니? 알면 좀 너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 아이 참, 내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막내를 미국에 보내게 되었으니 이건 난감하네. 근데 너 혹시 명자하고 만날 때 되지 않았니? 둘이 종종 보잖아. 그치? 내 말 맞지? 곧 명자 만나면 내 이야기 좀 전해줘. 우리 막내 똑똑해서 영재 소리 듣느라 내가 부담스럽고 민망해지는 우리 아들 말이야. 우리 경석이 미국 가게 되었다고 명자한테 꼭 좀 얘기를 해줘. 알았지? 시어머니께서 오만 호들갑을 다 떠시며 당신의 친구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리시는 걸 목격한 시숙과 시누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마, 미국 같이 먼 곳은 경석이가 못 가죠. 그 조그만한 녀석이 어떻게 가요? 형인 제가 가야 맞죠. 제가 가는 게 맞아요. 제가 갈래요. 엄마, 오빠는 미국에 가자마자 미아가 될걸요? 경석이는 우리 집 막내인데 가기는 어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제가 갈게요. 둘 다 앞다투어 미국행을 고집했다고 해요. 그 이전까지는 설마 실현이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옮기고 다니시는 걸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시숙은 미국을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죠. 그냥 미국을 가는 것 자체가 폼이 나 보이고 멋진 일 같아서 그랬을 뿐이라네요. 하지만 아무리 시숙이 오만 대를 쓴다고 한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장남에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이 애초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시숙은 맹했거든요. 미취학 아동 시절에는 콧물을 언제나 달고 살았고 그 콧물로 풍선까지 종종 불러대서 동네 아이들이 콧물 괴물, 콧질이 바보라고 놀려댔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동네 바보 아이였던 게 바로 시숙이었어요. 그랬던 시숙은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또 희한하게 이상한 바람이 들어 허세를 부리게 되었고요. 아직 어린이인 주제에 다 큰 어른인 척하는 화법을 간혹 구사하거나 자기보다 훨씬 누나인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척을 하거나 각종 잘난 척을 해댔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보기만 해도 아유, 절로 한숨이 나오는 아이였던 거죠. 저는 시숙의 그런 허세 기질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알 것 같았어요. 아무튼 시숙은 동네 바보 출신이었기 때문에 탈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외적인 자존심을 마구마구 깎아먹는 존재였으니까요. 시누이는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탈락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들보다 우선이 되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입장이었죠. 남편은 아들인데다가 워낙 영민하다는 칭찬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죠. 게다가 아이치고는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었다네요.
그런 건 솔직히 애를 써서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어른들의 눈에는 제 남편이 굉장히 비범해 보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지인들에게 온갖 자랑을 다 해놓으시는 걸 안 시아버지께서는 머리를 싸매셨죠. 미국의 어디 옆 동네 이름인 줄 알아?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어린 자식 새끼를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을 어떻게 그 먼 곳까지 보낼 수가 있어? 당신은 엄마로서 걱정도 안 돼?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팽윤이네 소식 못 들었어? 석 달 전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그 소식을 말하는 거야? 그게 왜? 뭐 어쨌는데?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고 이 양반아. 내가 남들이 자랑질을 할 때마다 손가락이나 언제까지 쪽쪽 빨고 동태 눈깔이나 하고 있어야 돼? 각자의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지. 남들이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무작정 그걸 부러워하면 어떡해? 남들이 가는 거니까 따라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부러워하면서도 입 꾹 쳐닫고 있는 거지. 아,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참아도 자식 이야기는 못 참겠더라. 자식 가지고 이런저런 자랑하는 거, 자식한테 어디까지 해주었다는 거,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아파 죽겠어. 뭐라 그러더라? 유학? 나는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나오던데 조기 유학이라나 뭐라나? 그런 게 있다면서? 일찍이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자식 앞길을 탄탄대로 만들어주는 거라면서 그거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거고 최고의 엘리트 집이라고 하던데 내가 이번 같은 기회를 놓쳐야겠어?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박박 깔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도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미국행이 성사가 되면 더는 막지 않는 것으로 했죠. 놀랍게도 머나먼 친척분께서 제 남편을 맡겠다고 얼마 후에 확답을 보내오셨어요. 남편은 본인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부권도 없었죠. 만약에 싫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짐가방에 넣어서라도 미국에 보내버릴 기세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똑똑했고 눈치도 좋았기 때문에 조용히 수긍하는 편을 택하였죠. 모든 게 지난 후니까 하는 소리지만 만약 미국이 아니었고 다른 만만한 나라였다면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를 유학시키셨을 거예요. 미국처럼 좋은 나라이니까 아들을 위하시고 싶어서 남편을 보내신 거였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내 자식을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내다니.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 무려 미국에. 세상에, 나처럼 판단력도 좋고 실행력도 좋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좋은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막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보다 앞서서 자아도취에 빠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누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경희야,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었으면 뭐였겠니? 글쎄요, 저도 모르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그 답을 알았을 텐데 유학을 안 간 머리라서 그런지 답을 모르겠네요. 말본새 한번 대단하구나. 하여간에 네가 네 오빠보다는 똑똑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마.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심사위원이지. 심사위원이야. 시어머니께서 깔깔 웃으시는 동안 시누이는 똥 씹은 얼굴이 되어서 심사위원이 아니라 심사임당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 것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시누이는 똑똑했어요. 영특했고 기민한 편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딸이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특별한 취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뇌가 그보다 훨씬 못한 시숙을 더 챙기시면 챙기셨죠. 시누이는 자라면서 많이 서러움을 느꼈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 1등 자식이 되고 싶어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학급 1등을 해냈을 때 술이나 퍼마시고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서 구토를 하다가 잠든 시숙을 챙기시느라 신우이가 성적 자랑을 하든 말든 시어머니께서는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제대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이튿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성적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반에서 1등? 그럼 뭐야? 전교에서는 몇 등이라는 소리야? 전국에서는. 고작 반에서 1등 한 것 가지고 어제부터 그렇게 귀찮게 앵앵거리면서 나를 따라다녔던 거야? 아이고, 경희야, 제발. 말도 안 되는 어리광 좀 그만 피워.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고등학생이면 다 컸어. 그 말을 듣고 신우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깊고 진한 애정을 품게 되었고 자신보다 여러모로 못난 시숙을 원망하게 되었죠. 못난 주제에 매사 노력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아들이고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식인 것 마냥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신우이 입장에서는 미치도록 싫었던 겁니다. 이제 신우이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심사임당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지적을 하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생의 한량인 시숙과는 달리 신우이는 대학도 잘 갔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신우이를 봐주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웃겼던 건 뭔지 알아? 나를 자랑스럽고 멋진 딸로 봐주기 시작하셨던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내어 보이기 좋고 자랑할 건덕지가 많은 딸로 봐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시는 줄로 착각을 했었다가 뒤통수를 맞았지. 막무가내 무대뽀 기질이 강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세월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허세에 뇌가 잠식된 분이 되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순수 악이 진화가 돼서 절대 악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준미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지? 생각해보니까 준미 네 딸이 우리 딸하고 딱 1살 차이였잖아. 우리 딸보다 1살 많아서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지?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더라? 내가 벌써 기억력이 안 좋아졌나 봐. 분명 들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어? 뭐라고? 어디라고? 어머나, 큰일이다. 들어도 잘 모르겠네. 그런 대학도 우리나라에 있었니?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떠들어도 꼭 그렇지도 않나 봐. 별별 이상한 대학 이름이 종종 튀어나오는 걸 보면 말이야. 아, 참고로 우리 딸은 연세대 다녀.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 일명 스카이라고 꼽히는 최고 명문대인데 아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내가 대학이니 입시이니 하는 걸 자세히 알아야 말이지. 아무튼 우리 딸이 대학 생활이 처음이니까 요새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가 봐. 나는 그래서 네 딸한테 혹시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을 해본 건데 연세대 다니는 우리 딸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 시어머니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화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의 복장을 터뜨려버리는 엄청난 분이시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맹세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요. 여러모로 대단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인 제 눈에도 희한하게 보였는데 딸인 신우이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환장스럽게 보였었나 봐요.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창피해 죽겠다고요. 왜 가면 갈수록 엄마는 자꾸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저를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셨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참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엄마는 그냥 저의 대학 간판을 동네방네 떠들고 싶으실 뿐이잖아요. 그런 엄마의 모습, 저는 이제 질릴 대로 질리다 못해서 짜증이 난다고요. 신우이가 결국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작정을 하고서 시어머니께 쏘아 붙였다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은 매사에 떳떳하고 잘났을 뿐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녀 관계에 커다란 금이 가버렸죠.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다네요.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시어머니셨어요. 딸은 평생 엄마를 짝사랑하는 존재라는 어느 글귀에 나오는 표현처럼 시누이가 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치사한 작전을 쓰셨는데 시누이가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없었죠. 그건 바로 동정심 유발 작전이었거든요. 내 자식들은 정말로 좋겠다. 나도 눈치나 안 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간신히 학교를 갈 때마다 얼마나 가족들 눈치가 보였던지, 없는 형편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서 나고 자라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6남매 중에서 셋째이셨죠. 형제들이 많으니까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 시절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면 억척스러운 살림꾼이 되거나 가족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특이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당신의 형제들에게 큰 애정, 관심도 없으셨고요. 당신이 직접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영역을 거뜬히 넘보며 그 영역에 속하게 되신 것 마냥 당당한 허세를 부리셨습니다. 원래 그런 기질을 타고나신 모양이에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한결같이 아른거리는 우리 경석이, 우리 막내 아들. 대학은 꼭 한국에 들어와서 다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어쩜 냉정하게 마음을 바꾸어서는 그대로 미국에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우리 경석이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괜찮은 척을 하느라 썩어 뭉들어진 마음이 이제는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지경이구나. 자식 하나 떼어놓고 사는데 멀쩡할 수 있는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제 남편은 대학도 미국에서 나왔죠. 그뿐인가요? 취업도 그쪽에서 했던 것을요. 이 점을 들어서 시어머니께서는 늘 슬프고 그립다고 하셨고 시누이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이라도 시어머니의 곁에 언제나 있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한 수 접고 시어머니께 숙이고 간 시누이는 열심히 효녀로 살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시는 분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회사도 거기에서 다니잖아. 한국에 몇 번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우리 막내 아들한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자기네 기업에서 일을 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막내가 워낙 마음씨가 여리고 착하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아직 지내는 거야. 자기 엄마를 어찌나 위하는지 걸핏하면 내 선물을 보내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느라 매번 진땀을 뺀다니까. 아휴. 내가 내 힘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았지만서도 가끔은 그러는 게 맞았을까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네. 다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겠지? 자식 유학 고민, 너무 마음씨가 여리고 엄마만 바라봐서 걱정인 자식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싸매면서 사는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지인을 누구라도 만나셨다 하면 꼭 그런 자랑을 은근히 해대셨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라서 머나먼 친척분께 의존하며 지내는 건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만둔 뒤였고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 조건이 맞는 친구를 구해서 함께 자취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점점 어설퍼졌죠. 미국의 회사에서 남편을 붙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선택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선물을 보내려고 혈안이 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거짓 허세는 이미 습관적으로 굳어버린 지 오래였기에 시누이는 지적질을 초반에만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숙은 시부모님 기준에서 몹시 실망스러운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께 한 방 먹인 셈이 되었죠. 시숙의 아내, 그러니까 제 동서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핏발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동생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요. 개털 깎는 년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집안의 장남을 넘봐? 개털 깎는 바리깡으로다가 확시 내가 그년의 머리털을 밀어버릴까 보다. 참고로 그때 동서의 직업은 애견 미용사였습니다. 애견샵을 출퇴근하는 직원이었죠.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신랄하게 폄하를 하셨던 거예요. 동서는 고졸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인문계도 아니고 여상을 낳았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이러면 내가 어딜 가서 며느리 자랑은커녕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도 숨겨야 할 판이잖아. 절대 안 돼. 절대로 허락 못해. 거품을 물고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동서가 그때 용기를 내었고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동서 집안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알게 되실수록 낯빛이 어두워지셨죠. 뭐? 부친이 집을 나간 지 벌써 반년이 넘으셨다고? 아니 그게 어찌 된 일이야? 큰일 난 거 아니니?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걸핏하면 식구들을 두들려 패시던 분이라서요. 안 보이시는 게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안 해보신 고생이 없죠. 편찮으시지 않은 것도 없고요.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자 시어머니께서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네? 결혼한 저희 언니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형부 그 인간이 잠적을 했어요.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정말 고생이 많아요. 아니 하다 어쩜 그럼. 잠깐. 동생들도 있다면서. 그것도 둘씩이나. 막내만 남자라는 거 보니까 뻔히 아들 낳으려고 줄줄이 딸만 셋 낳은 집 같은데 막내 동생은 그래도 나름 집에서 귀염을 받고 자랐겠네? 혹시 버릇이 나쁜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막내는 지금 소년원에 있어요. 동서가 눈물을 또르르 흘리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물잔을 끼얹으셨습니다. 그도 성에 안 차셨는지 커피잔도 동서에게 날리셨고요. 커피가 이미 식었기에 망정이었다네요. 봉변을 당한 동서는 그럼에도 다시 시어머니께 만회를 해보려고 간청을 해서 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돈봉투를 건네셨어요. 동서가 무심코 그것을 집어 안을 들여다보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즉시 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이 개털 깎은 미친년이 누구 앞이라고 액수를 확인하고 앉았어? 이 천박한 것. 너는 끝이야. 당장 꺼져. 시어머니 딴에는 그게 시험이자 함정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꼴랑 1,000원이 들어있었다고 훗날 동서가 무척이나 씁쓸한 얼굴로 제 앞에서 회상을 했답니다. 대체 동서가 시숙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돈봉투 싸대기 이후 석 달이 지났고 시어머니께서는 즐겁게 시숙과 선을 보게 할 아가씨들의 목록을 만드신 상태였는데요. 그러자마자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시숙은 결혼하고 싶다면 눈물과 함께 콧물을 쏟아냈고 시아버지께서는 임신한 마당에 뭘 어쩌겠냐며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쪽팔린 며느리가 생기다니 내 인생 최대의 수치야. 아유 어떡하지. 아이 장남이 결혼을 안 한 것처럼 앞으로 속이고 살까? 아유 안 돼. 그건 어려울 테니. 그래. 차라리 고아인 것처럼 꾸미는 게 낫겠구나. 남들 시선을 의식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동서는 대외적으로 고아인 것처럼 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아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마음씨 넓은 분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고요. 시누이를 향해 시어머니께서는 너마저 집안꼴 우습게 만드는 결혼을 한다면 혀 깨물고 죽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누이는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죠.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나 같은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는 걸 거야. 애들 아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조건만 보고 결혼한 건 사실이니까. 그게 두고두고 아쉬워.
훗날 신우이는 제 앞에서 심정을 박히며 한숨을 쉬었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심해부의 가업이 망했다는 겁니다. 사위 집안이 아주 든든하다고 주변에 오만 자랑을 다 해놓으셨던 시어머니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죠. 내가 정말이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번듯하고 근사하게 사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거야? 내가 뭐 자식들한테 대단한 걸 바란 거야? 근데 왜 전부 이따위냐고? 모임에 나가셨다가 지인 한 분으로부터 사위네 큰일 났다면서 라는 소리를 듣고 온 시어머니께서는 열불을 터뜨리신 후 알아누우셨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비웃는 듯 했던 그 지인의 웃음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몇 날 며칠을 앉는 소리만 내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가족들은 다 지치고 힘들어하면서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어왔던 집안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제가 이 집안 막내 아들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때 이직과 귀국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를 만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한국에 아예 들어가서 저와 결혼해 사는 것으로요.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제 친정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독불 장군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암을 선고받으셨어요. 이듬해에 돌아가셨고 친정 엄마를 향해서는 미안하다는 유언을, 친정 오빠를 향해서는 책임있게 살라는 유언을,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돈 아낀답시고 시간 아낀답시고 멀리 여행을 가보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는 그게 가장 아쉽다. 너는 부디 자유롭게 살아라. 멀리 가고 멀리 내가 보면서 살아. 인생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게 해도 짧은 것이었음을 나는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깨달았지만 너는 일찍이 깨닫고 네 마음을 따라 멋지게 살기를 바란다. 제가 본 친정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위엄이 넘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반드시 그래야겠다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맹세를 지키며 살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직접 재료를 공수해 온 뒤 자잘한 액세서리, 소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고요. 대학교는 애초에 교환학생 제도를 노리고서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 대학 시절의 일부를 보냈고 졸업한 뒤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보고 싶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한 뒤 2년을 채우고 다시는 사무직으로 가지 않겠다며 다짐한 뒤 퇴사를 했었죠. 이상하게 저는 분식집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잘 벌고 살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걱정은 없었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워낙 일에 빠져 사셨던 분이라 남기고 가신 유산도 여전히 꽤 되었습니다. 친정 오빠 또한 직업이 괜찮았고 결혼도 잘했죠. 그래서 장사 미천 마련은 걱정이 안 되었기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후 다시 여행길에 올랐어요. 자유로이 여행을 떠났다가 남편을 만난 거였죠.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에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의 막내 아들이 들어와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착실하게 사는 모습을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뿌듯해 하셨어요. 시숙, 시누이 둘 다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를 실망시킨 셈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믿을 것은 막내 아들뿐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내가 그 옛날에 판단을 잘했던 거지. 아무렴 자식을 조기 유학 보낸답시고 주변에서 선망의 눈길을 오래도록 받았던 데다가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한다고 어디 가서 입을 놀릴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 초라해져서 힘들 때 내 곁으로 돌아와 힘이 되어주는구나. 한국말 좀 어눌해졌으면 어때? 그게 미국 생활의 훈장인걸. 오히려 더 멋있어. 그게 더 폼나, 우리 효자 아들.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소리를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남몰래 영어로 미치겠네 같은 감상을 매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남편으로 인해 신이 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남편의 결혼 상대로 제가 등장하자 기함을 하셨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분식집? 절대 안 돼. 내가 바로 개털 깎는 년한테 대인 사람이고 가업이라는 두 글자의 낭패를 본 사람이야. 근데 뭐 분식집?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경석이한테서 냉큼 떨어져. 그때까지 저는 시댁의 지난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어리둥절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이 남편이 시어머니를 회유했었죠. 저로 인해 귀국을 결심한 거라고 하면서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꿈쩍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얼마 뒤 마음을 돌려 저를 환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건 바로 친정 오빠가 아주 번듯한 대기업 종사자라는 사실과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알짜배기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제 친정이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해사한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어머나,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나는 또 괜히 크게 오해할 뻔했네. 가만 보니까 우리 경석이하고 얼굴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림이 딱이네. 저는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특이하시다는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저를 환영해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호텔 결혼식, 유명인이 입는 드레스,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하시는 시어머니가 좀 유별난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저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여행도 막 다녔죠. 그런 저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었어요. 빚을 내서라도 예식은 번지르르 한 곳에서 해야 돼. 보러 오는 눈들이 많고 떠드는 입들이 이번엔 분명 많을 거란 말이야.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남들의 시선에 무척 신경을 쓰시며 허세를 부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차렸었죠. 시어머니께서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제 취향에 맞지도 않는 스타일로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별 느낌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주변에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면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어쨌거나 기뻐하시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저도 좋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하셨는데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날조였어요.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지는데 보기 좋다가도 내가 괜히 얄미운 마음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우리 막내 뺏어가가서 행복하니? 이런 소리를 했거든.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튿날에 샤넬 립스틱 하나 챙겨와서는 내 손에 쥐어주면서 어머님은 여리여리한 분홍색이 아직도 잘 받으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대적하겠어요. 이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라. 아이고,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짠해지던지. 밖에서는 대박가게 운영하는 카리스마 사장님인데 내 앞에서는 찍소리 못 내고 눈물만 흘리는 게 이거 참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지인분과 통화를 하며 그러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달려가 따지려고 했는데 저를 시누이가 붙잡았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저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시댁의 이모 저모,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허세에 대해 들었던 겁니다.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이거 큰일이다 싶었죠. 과시의 혈안이 되셔서 거짓말까지 술술 하시고 사는 거,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시어머니께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는 건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무척 화를 내셨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어? 너무 화를 내시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후로도 계속 진전은 없었죠. 저는 저와 너무 안 맞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고요. 그러다가 큰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요. 친정엄마의 생신 선물로 제가 친정오빠하고 작당을 해서 차를 한 대 뽑아드렸어요. 벤츠였는데요.
친정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싶어서 가족끼리 모이기로 한 장소에 제가 그 차를 몰고 내린 뒤 새 차를 뽑았냐고 놀라시는 친정엄마께 이거 엄마 거예요 라고 외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실 새언니의 아이디어였는데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벤츠는 깜짝 이벤트 이틀 전에 도착을 했고요. 얌전히 주차장에 세워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차를 몰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자리에 있어야 할 차가 없어서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남편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어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벤츠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평소에는 한국말이 썩 유창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와 긴 대화도 안 하는 주제에 왜 그날따라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었단 말입니까? 저희 신혼집 현관 비밀번호도 진작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공개를 했었다는 점도 이때 알고서 너무 놀랐고요. 기가 막혔고 미안한 줄 모르는 남편에게도 실망을 했어요. 일단 수습을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마침 빨간불이 걸리자마자 전화를 했구나. 너 이거 벤츠 때문에 전화했니? 네, 어머님. 그건 왜 끌고 나가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차키까지 찾아내셨던데요? 예, 솔직히 사부인은 너무 분위기가 고지식해서 이런 차하고 안 어울려. 이런 건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 하는 법이야. 바로 나 같은. 어머님, 제가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머님, 지금 혹시 지인분들 만나러 가시는 길이신가요? 너 아주 도사가 다 되었다. 역시나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인분들에게 벤츠를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미칠 지경이셨던 거예요. 그 과시욕, 허세를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든 벤츠를 흠집 하나 없이 되돌려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는 시어머니의 이딴 행각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잘 쓰겠다고 외치며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움직였고 몇 분 뒤 사진 몇 장을 시어머니께 전송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 쪽에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머리가 지끈거려서 소파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가 지났을까? 현관벨이 울리더군요.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셨어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보낸 사진을 받자마자 총알같이 달려오셨음이 분명했습니다. 모임도 포기하시고요. 너 벌써 현관 비밀번호 바꿨니? 하여간 빠르기도 하지. 자 여기 차키 있다. 내가 너무 타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마음 풀어라. 응?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받아보셨잖아요. 이혼장. 저는 이미 도장을 찍었고요. 얼른 정리할 생각입니다. 형님하고 어머님의 병적인 허언증, 과시욕에 대해 나눈 대화본도 생각했던 대로 어머님의 모든 지인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던 것은 이혼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문자 대화본이었죠. 친정 오빠와 함께 친정 엄마의 생신 선물로 벤츠를 뽑았다는 걸 아셨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친정이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아주 괜찮은 형편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저를 놓칠 수 없고 당신의 막내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드실 수도 없었죠.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고 여기셨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다음 순간에 저를 올려다보신 시어머니의 눈빛이 전에 없이 진실된 모양으로 일렁이고 있다는 점에 놀랐어요. 네가 전화를 안 받길래 너무 급한 마음에 경석이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혹시 너희들 이혼 이야기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경석이가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또박또박 한국말을 힘주어 뱉으면서 그러더라. 나 때문에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중이라고. 시어머니께서는 어느새 울고 계셨는데 적어도 그때만큼은 가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말문이 일찍 트였고 말도 잘했던 경석이가 미국에서 오래 사는 바람에 그 잘했던 한국말이 어눌해진 것도 나는 내심 속상했는데
그런 경석이가 또박 한자 뱉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다 지나쳤다. 우리 경석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만 탓을 해. 다 내 잘못이니까. 사람들이 말했었죠. 저 양반은 죽어서도 안 변할 거다. 죽을 때까지도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 거다. 그건 제 친정 아버지를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순간에 바라본 친정 아버지의 모습은 지난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신 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함과 애절함과 후회만 가득한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친정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던 것 같네요. 다시 또 이러시면 그때는 제 앞에서 어머님이 눈물 콧물을 쏟으시며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비셨다는 이야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콧물까지 안 흘렸다고 극구 부인하셨지만 인중이 다 젖어 있었죠. 유년 시절에 콧물을 그렇게나 흘리고 다니셨다던 시숙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며 그 이후로 거듭 사과를 했었고요. 친정 엄마를 위한 깜짝 벤츠 이벤트도 완벽하게 성공을 했답니다. 친정 엄마께서 놀라시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모습을 새언니가 촬영해 놨었는데 지금도 가끔 돌려보면서 추억에 젖고는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허세병을 천천히 치료해 나가셨어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쓸데없는 모임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거짓말을 섞어서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건 결국 그 자랑을 들어줄 상대가 존재해야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시는 것과 멀어졌답니다. 시간이 꽤 걸리긴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변해 가셨어요. 저는 분식집을 시숙 내외에게 넘겼어요. 단돈 50만 원에 넘겼답니다. 그 돈으로 친정 식구들과 거나하게 외식 한번 했었네요. 그 이후로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남편하고 몇 번 여행도 다녀왔어요. 어쩌다 보니 현재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시어머니의 옛 이야기를 풀어보았더니 다른 분들께서는 혹시 주변에 남들 시선에만 신경을 쓰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두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댓글에서 공유를 해주신다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듣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인생도 참 허무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꽤 어린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취업해서 취업도 상당히 빠르게 했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나름대로 명문대에 갔고 학점관리나 스펙관리도 열심히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좋은 부서에도 쉽게 취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초봉에서 큰 차이가 나죠. 저도 대기업 중에서도 초봉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법 큰 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초봉이 이미 월 500 근처였으니까요. 사실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던 건 돈에 대해서 한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죠. 돈도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무척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궁상에 가까울 정도로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는 휴지 한 장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방에 있어도 저녁이 되면 8시에는 무조건 불을 꺼야 했죠. 나중에 그나마 고등학생이 되니 공부한다고 밤 10시까지는 허용해 주셨지만 전기세 아끼기 위해선 난방기구도 쓰면 안 된다고 하셔서 한겨울에 집안에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는 하셨고 저희도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싸늘하게 추운 방 안의 공기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처럼 돈 하면서 처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애초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아예 많이 벌어버리면 근검절약이라는 명목하에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 후
저는 계획대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잘 벌면서 잘 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몰래 용돈도 찔러드릴 수 있었고 동생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밥을 사줄 수 있었죠. 그래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무척 행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여자 소개를 받으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 빠른 결혼이었기 때문에요. 남자들은 원래 돈을 잘 벌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 가정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다니던 헬스클럽 관장한테서 필라테스 강사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몸매가 정말 좋고 예뻤죠. 워낙 날씬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이 다져져서 보통 여성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도 워낙 하얗고 예뻤고요. 회원님 오시는 거 제가 자주 봤어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전 선생님 다니시는 걸 자주 못 배웠는데. 제가 다니는 시간이 딱 회원님이 러닝 뛰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전 한번 요가룸으로 들어가면 거의 그 안에서 다른 회원님들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따로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저를 보시기가 힘들죠. 새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된 헬스클럽은 아주 호화로운 곳이어서 헬스클럽 안에 요가와 필라테스 룸이 다 따로 있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창밖을 보면서 열심히 러닝을 뛰거나 집중해서 근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헬스클럽에 이렇게 미인인 선생님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죠. 그리고 저희는 따로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더 친해져 갔어요. 선생님은 워낙 미인이셨기 때문에 따로 말 거는 회원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던 운동도 그만두고 다가가서 가르치고는 했죠. 선생님도 제가 마음에 든 눈치였고요.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사귄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여자친구가 된 그녀는 무척 기뻐하면서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요. 저는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직원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으니 집안도 꿀릴 것이 없었고요. 워낙 아버지께서 근검절약해서 살아오신 덕분에 집에 재산도 모자랄 것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 전에 서로 집안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쁜 며느리감을 보시고는 처음에는 좋아하셨는데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니 조금 난처해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직종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으신 편이니 어쩔 도리는 없었지요. 아버지는 며느리감이 예쁘긴 한데 너무 낭비가 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너 얼굴 뜯어먹고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다. 적당히 소박하면서 아껴 쓸 줄 아는 여자 골라야 해. 아버지,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거지 얼굴 때문에 같이 살려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아, 네 여자친구가 못생겼어도 처음에 네 눈을 끌었겠냐? 그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그 친구 사랑합니다. 전 포기 못합니다. 그러다가 너 아내 되는 사람이 사치로 전부 털어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네가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라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바닥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을 쓸 땐 아낌없이 쓰니까요. 아내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무리 설득해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채곤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항상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답답했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빡빡하게 모든 것을 아끼려 드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었지만 그래서 더욱이나 아버지한테 눌러서 사셨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제 아내나 아이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정색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뒤 그대로 결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조금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안 거였죠. 아버님 좀 무서워 보이셨어.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셔서 말씀도 잘 못 드리겠더라. 우리 아버지 원래 그런 편이셔. 성격이 좀 가부장적이고 단호하다고 해야 할까? 돈 아끼는 거 좋아하시고 전형적인 옛날 남자라서 그래. 그렇구나. 내가 뭐 주의해야 하는 건 없지.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다 수긍하고 얌전히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샀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아. 아버지가 돈 쓰는 걸 엄청 싫어하시거든.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와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른 것은 전부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더 이상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여자친구도 부모님 앞에서는 입을 엄청 조심했으니까요. 저와 데이트하면서 먹은 저녁 메뉴조차도 쉽게 말하질 않아서 부모님하고는 그리 크게 갈등이 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끔이라도 갈 때는 꼭 소박한 옷에 소박한 가방을 들어서 아버지도 아직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조금 더 호의적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을 뵈었을 때 좀 의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어서 오게 김서방. 어쩜 이리 잘생겼어? 상견례 전에 장모님께 처음으로 갔던 날이었죠. 몇 년 전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기에 예비 처가에는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만 살았습니다. 남동생도 있다는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다더군요. 지방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장모님은 자식들만 보고 평생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요가 강사이시자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면서 벌어온 돈이 전부라서 집은 좁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누추하지? 아유, 이런 곳으로 오라고 해서 미안하네. 그래도 명색이 처가인데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면 좋았을 것을. 아닙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장모님 집인데요. 그리고 곧 제 처가가 될 거고요. 그래, 그래.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아유, 어쩜 이래도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남편감을 골라왔을 꼬, 우리 딸이. 사실 제가 먼저 다가간 거라서요. 장모님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놓고는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대기업 직원의 능력 있고 잘생겼다며 칭찬해 주시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처가에서 무척 기분 좋게 머물렀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면서 마치 제가 이미 결혼해서 한참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안정감과 자랑스러움에 저는 이 결혼이 무척 기뻤습니다. 옆을 돌아보면 아내는 흰 피부에 너무 예쁜 사람이었고 장모님은 조금 드세 보였지만 저를 정말 아끼시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딸이 고생을 안 하겠구먼. 사이를 이리 좋은 사람을 얻었으니. 사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여태까지 참 고생을 많이 했다네. 엄마 그런 말을 해요 왜. 아니 사실이 그렇지 뭐. 속이고 살 것도 아닌데 어떤가. 안 그런가 김서방? 물론이죠. 가정사를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자친구한테서 다 들은 이야기긴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렵게 살아왔다면서 특별히 그런 걸 저한테 숨기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여자친구의 말을 저는 참 고맙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자라나서인지 여자친구는 제가 사주는 작은 물건들에도 많이 고마워했고 저는 그렇게 예쁘게 자라난 여자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나 그런 것도 잘 사주었지요. 여자친구는 사실 절약을 잘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사야 했고 본인 말을 들어보자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작은 문구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사서 낭비를 하곤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없이 살아서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은 충동을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 우리 집에는 TV 하나도 제대로 된 걸 못 사놨어. 참 슬프지 않은가? 그렇군요. 처가의 TV는 조금 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걸린 것보다는 상태가 훨씬 나아 보였는데 장모님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TV를 직원가에 할인해서 파는데 그것 좀 사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정말인가? 세상에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고맙네 김서방. 장모님은 너무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예비 처가에도 별 생각 없이 TV를 선물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능력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그 후에도 세탁기나 집 낡은 거나 그런 것에 대해 한탄하셨는데 그냥 한탄이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런 말이 길어져서 나중에는 제가 화제를 슬쩍 돌리기도 했지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해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친구 녀석들이 아내 친구라도 어떻게 소개시켜줄 수 없냐고 성화를 부렸던 것도 제가 참 뿌듯했어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소중하게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우아한 가정주부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너무 일만 하시고 아끼고 절약하느라 손톱이 깨져도 그냥 밴드로 감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동시에 무척 궁상맞은 아줌마이기도 했으니까요. 제 곁에 있는 여자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깔끔한 여자였으면 좋겠다. 언제나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정말 자유롭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제권을 완벽하게 넘겨주고 저는 용돈만 받아 쓰기로 했으니까 처음엔 아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아내가 식기 세트를 완벽하게 바꾸어서 처음 보는 예쁜 그릇으로 식사를 내어주더군요. 이거 새로 산 거야? 응, 홈쇼핑에서 세트로 팔길래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릇이야. 너무 예쁘지? 그러네, 예쁘다. 밥맛도 더 좋은 것 같아.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과 함께 앉은 예쁜 아내. 저는 돈을 버는 보람이 느껴져서 뿌듯했고 입맛도 좋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변 물건들을 바꾸고는 했지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금액적으로는 그리 조금씩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지만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나 혹시 사업 좀 하게 해줄 수 있어? 사업? 너무 의외인 말이라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돌아보았지요.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 예전에 알던 요가랑 필라테스 강사들 모아서 필라테스 클럽 하나 열려고. 어디에? 강남에 내가 받은 자리가 있어. 거기 열면 완전 잘 나갈 거야. 강남? 그럼 엄청 비쌀 텐데. 그러니까 돈을 좀 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괜히 물어보겠어? 제가 놀란 얼굴이자 아내는 괜히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는 월세는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며 보증금만 대달라고 졸랐지요. 사실 아내는 워낙 예쁘고 강사로 일한 경력도 길어서 그 경력을 그냥 사장하기엔 아까운 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좋은 학원에 강사로 들어갈 것을 권했지 설마 정말 자기가 원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 명의로 사놨던 작은 구축 빌라 하나를 팔고 모아놨던 적금을 털어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 예쁜 아내가 그리도 졸라대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수익을 거둘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면 보증금 절반 이상 까먹지 말고 얼른 사업 접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특유의 의욕에 가득 찬 아내는 제 말을 그리 잘 듣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강남에 얼마나 필라테스 학원들이 많은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유명한 강사들이나 인기 있는 학원들이 즐비한 곳이지요. 거기서 아내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살아남긴 힘들었을 겁니다. 아내는 처음 얼마간은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도 하면서 힘내보려고 했지만 사실 제가 해준 보증금도 강남에서 버티기에는 정말 그리 많은 돈이 아니었죠.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라고 한들 월급쟁이가 모아봐야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내가 잡은 자리는 강남 한복판의 가시성 좋은 곳이라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을 정도의 월세였죠. 저는 아내에게 빨리 사업을 접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엄청나게 까먹은 상태라서 그냥 그대로 모은 돈이 허공으로 증발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럴 거야? 자기가 돈 조금만 더 보태주면 나 더 버틸 수 있어. 잘 될 수 있다고. 아니 자기야, 너는 내가 돈이 없어 정말로. 나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잘 벌고 싶어. 내가 벌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업은 욕심내지 말고 있어. 자기가 대출해서 낮추면 되잖아. 난 프리랜서라서 대출이 안 나와. 그래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돈 주는 것을 거절하자 며칠이나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결국 아내는 자기 사업이 망했다는 걸 인정하고 폐업한 채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화해했고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알게 되고 나서 저한테 말했지요. 나 임신했으니까 걱정 없이 돈 쓸 수 있게 해줘. 나 우리 아기만큼은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정말 많이 벌어다 줄게. 들어보니까 요즘 아이 키울 때는 월 1,000만 원도 우습게 든다더라? 월 1,000? 어, 지금 월급으론 너무 모자라긴 할 것 같아. 아내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월급은 당시 초봉보다 좀 올라서 600 근처까지 되어 있었지만 월 1,000만 원에는 정말 너무 한참 모자랐지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돈 걱정은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 1,000만 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정말? 믿어도 돼? 당연하지. 나만 믿어. 내가 투잡 뛰어서 최대한 많이 돈 벌어서 가져다 줄게. 저는 절대로 제 처자식 입에서 돈 모자라단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려 했었던 것 같았고요. 그게 싫었던 저는 그날로 투잡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제가 잘 몰랐고 부동산도 바로 성과가 나는 투자처는 아니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제 업무만 알았던 저는 할 수 있는 부업이 많지 않아서 대리기사를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쳤냐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야, 네가 지금 월 600 가까이를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리까지 뛴다고? 왜? 와이프가 월 1,000은 있어야 애 키우기 좋다고 하더라고. 꼭 가져다 주고 싶어. 야, 니네 와이프 좀 이상하다. 아무리 애를 키운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아직 애 낳지도 않고 겨우 하나잖아. 무슨 천이 들어. 나중에라도 천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서 가져다 줄 거야. 야, 니네 입대지 마. 내 마누라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야, 정말 이건 열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열 서방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너같이 좋은 서방님 만난 거 니네 와이프는 알긴 아냐? 야, 쟤네 와이프 엄청 미인이잖아. 그럼 미인하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 나도 그런 와이프랑 살면 대리라도 뛰어서 월참 벌어다 주겠다. 재수 씨한테 걸리면 등짝 엄청 맞을 소리 아니야, 그거? 지금 여기 없잖아. 뒤에선 나라님 욕도 하는 건데 뭘. 친구들은 욕과 놀림, 장난을 섞어가며 말했지만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의 걱정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제가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당연히 처자식한테 넉넉할 정도의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해서 반드시 돈 1,000을 가져다 준다고 다 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뭐 돈이 남으면 당연히 차분하게 저축해서 모으지 않을까 했지요. 저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아내는 잘 쓰고 모으면 그게 우리의 미래에 보탬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젊다고 처음에는 그리 힘들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가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이것저것 좋다는 걸 먹으라고 해주었지요. 자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우리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아기 태어나면 정말 최고로만 해주면서 살자. 옷도 먹는 것도 전부 아주 최고급으로만 해줄 거야. 아내는 태어난 아기와 행복하게 살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도저히 제가 힘들다고 대리기사 일을 그만두겠다고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그 얼굴과 점차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지요. 대리기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건당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뛰면 짭짤하게 벌 수가 있지요. 저는 당시 월 1,000만 원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퇴근하고 새벽까지도 계속 일을 했고 젊음만 믿고 모든 힘을 짜내서 일을 하곤 했지요. 그런데 대리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평상시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뭐가 그리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대리기사를 하다 보니 정말 별 수모를 다 당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번화가 쪽에서 콜이 떠서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술이 잔뜩 취한 어떤 중년 남자였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저한테 항상 슬슬 기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본 채였고 대리기사로 만난 제게 빨리 가라며 욕을 섞어서 재촉했습니다.
야, 빨리 가, 빨리. 운전 개같이 하지 말고. 너 내가 집까지 가양거리 줘서 잘못 운전하면 너 죽는다. 알았어? 예, 예. 저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까봐 황급히 후드를 눌러쓰고서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 직원한테 평소에 그리 좋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들킨다면 저희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 거래처 직원은 술에 취한 채로 뒷자리에서 거래처 욕을 해댔습니다. 그 사람 기준에서 거래처였으니까 저희 회사도 포함이었죠. 담당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욕을 쏟아내면서 그 직원은 쌍욕을 해댔고 저는 그걸 다 들어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 안에는 고약한 냄새가 가득하고 몸은 피곤하고 거래처 직원은 다름 아닌 저한테 욕을 해대고 참 고역이더라고요. 손님 다 왔습니다. 우와, 벌써? 예, 손님. 그 직원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차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후드를 푹 눌러쓰고서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팁을 주겠다며 저를 불러 세웠고 비틀대면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꺼냈습니다. 월급도 적은 사람이 무슨 팁인지 하지만 준다니 마다할 필요가 없었고 돈이 필요했던 저는 후드만 눌러쓴 채로 슬금슬금 그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비틀대면서 지폐를 꺼내 저한테 준 그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뭐야,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아닙니다, 손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순간 식은땀이 쭉 흐르더군요. 팁 몇 푼 받으려고 손님한테 괜히 가까이 갔다가 알아볼까봐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뒤로 물러서서 급하게 돈만 받아서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뒤에서 연신 너 누구냐고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집에 와서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당황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잠을 자던 아내가 나와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들어와서 냉장고를 여닫아? 미안, 자고 있었지. 그래. 임신해서 지금 얼마나 예민하고 자기도 힘든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배려가 없어? 미안해. 그게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저는 제 사정을 아내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당시 임신해서 배가 잔뜩 불러져 있는 상태라 뭘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하면 여자들은 워낙 예민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당황스러웠던 일은 저 혼자 삼키기로 했습니다. 대리기사 일과 월급을 합쳐서 정말 많은 돈을 아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하고 연봉은 더 높아졌고 대리까지 뛰니 거의 월 1,000에 가까운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요. 제가 대리기사 일과 회사 일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이 아내는 아기를 낳아서 육아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대리기사 일에 주말 낮에는 택배 알바까지 뛰면서 도저히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몸마저도 축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제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고 결국 육아 도와주시는 시터를 한 분 쓰게 되었습니다. 시터 한 사람 쓰는 것만도 거의 월 200이 넘게 나가더군요. 겨우 아기 하나 돌보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니 정말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집에서 머물면서 육아를 도와서 돈을 아낄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시 하던 대리기사나 다른 부업을 전부 그만두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게 뻔했지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 시절만 지나고 나면 시터를 종일 쓸 필요 없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면서 월세가 정말 높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더욱이나 돈이 모자랐죠. 그렇게 몇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부업의 종류를 바꾸면서도 저는 월 1,000은 가져다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죠. 아내는 그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를 키우면서 계속 저한테 돈이 너무 모자라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사실 그렇게 돈이 모자란 이유를 잘 모르겠더군요. 아니, 우리 회사 월급인데 돈이 모자라대? 하지만 김 과장 아기 하나뿐이잖아.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새는 돈이 많은 건지 뭔지.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랬지요. 사실 다른 동료들은 모두들 제가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을 해주고 있었기에
월 1,000만 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월급만 해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의아해했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집만 해도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인데 멀쩡하게 잘 쓰고 있어. 물론 저축이야 잘 못하긴 하지만 그거야 애들 과외하고 학원 보내느라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데 김 과장은 아직 아기 어린이집 다닐 나이 아닌가? 예. 그런데 영어 어린이집인가? 뭔가 뭐 그런 걸 보낸다고. 아내가 돈 모자라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 곳 다니면 주변 학부모나 애들한테 꿀리지 않게 잘해줘야 한다고요. 월세도 워낙 높고.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애 교육에 열성인 타입이구만. 사실 애들 교육에 들이붓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이긴 하더라. 아니, 그래도 우리 회사 월급이 모자라다는 건 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쨌든 집안 경제권은 아내에게 주기로 제가 결심한 바가 있고 소비는 아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터 안 쓸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당신이 하려고? 엄마가 와서 도와주신대. 엄마가 도와주면 나도 괜찮지 뭐. 여태까지 아내는 아이 육아가 힘들다며 종일 시터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도우러 와주신다니 참 반가운 일이었죠. 그간 장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여러 가지로 아내가 신경을 써야 했고 그래서 시터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모님 몸은 이제 괜찮으신 거지? 그동안 내가 엄마 엄청 좋은 거 해먹였잖아. 그래서 훨씬 나아졌어. 이제 나 도와줄 거래. 와이프는 방긋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었어도 아내는 여전히 하얗고 예뻤지요. 저는 이제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시면 제 부담이 한결 덜해지겠구나. 아내도 돈 모자라다는 소리를 덜 하겠구나 싶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오신 이후로 오히려 돈 모자라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예 저희 집에 입주하셔서 머물면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인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김서방 정말 고생이 많아. 그런데 요즘 너무 살림 쪼들리는 거 아닌가? 예? 그게 무슨... 아니, 월 1,000만 원도 다 못 번다면서. 요즘 애 기르면서 그 정도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니? 우리 애가 고생이 말이 아니야. 아우, 우리 애게 얼굴 상한 것 좀 보게나. 예? 하지만 장모님, 월 1,000만 원이 저희 친구들도 흔히 버는 액수는 아닌데. 자네 친구들은 다 빈민층만 있나? 어찌 애들도 기를 텐데 월 1,000을 못 벌어와? 저런, 대기업 다닌다더니 허풍 아닌가? 장모님은 혀를 차시더군요. 저는 너무 피곤한데 제 상식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또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애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00이 드는데 거기다가 선생님한테 좀 잘 봐달라고 간식도 넣고 하면 월 100은 우습게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옷이랑 먹을 거랑 하면 애한테 500이 넘게 들어가고 월세는 또 얼마나 높아? 나 결혼한 다음에 피부 관리 한 번도 못 받아서 그거라도 한 달에 한두 번 받으려면 거기도 또 돈 들고 운동 조금 하면 거기도 또 들고. 사실 월 1,000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자 안 나게만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아니, 정말이야? 그럼 여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당신 등골 빼먹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같이 벌고 쓰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에, 정말 요즘 물가가 엄청나네. 그렇죠. 게다가 애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난 우리 애만큼은 정말 최고로 해주고 싶어서요. 그건 맞아. 맞는 말이지. 저는 저 어릴 적을 생각해내면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모든 것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아내 역시 피부 관리며 운동이며 처녀 쪽보다 훨씬 더 호화롭게 다니도록 해주고 싶었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제가 가장으로 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무리가 가고 있었지만 부업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평범한 직장인의 벌이는 월천을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커갔고 아내와 장모님이 돈이 모자라다고 우는 소린 점점 더 심해져 갔지요. 아내는 슬퍼하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산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럽다면서 계속 저를 타박하고 능력에 대해 의심을 표하셨죠. 사실 남자로서는 그런 말들이 가장 크게 상처가 되는 건데 말입니다. 최대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와 장모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곤 했지요. 밖에서는 술 마실 돈도 모자라서 저는 싸구려 백반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시켜서 한 잔 마시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이런 사정을 제일 가까운 친구 한 명한테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는데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가 정말 환자되겠더군요. 그 친구는 변호사라 워낙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제정신인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월 1,000만 원이 그렇게 수입이 작은 거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내 와이프나 장모님이나 하나같이 돈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애 하나야.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너 아직 애도 어린데 월 1,000이 모자란다고 한다고? 친구는 뭔가 심각한 얼굴이 되더군요. 직장 사람들과는 달리 그 친구는 저와 정말 절친한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좀 이상한데? 월 1,000이 애 하나 키우는데 모자랄 리가 없어. 너 와이프가 돈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고? 확인을 좀 해봐야 해. 가계부 보여달라고 해봤어? 가계부는 따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남자가 치사하게 어떻게 가계부 검사하겠다 그러냐. 가계부 검사가 아니라 돈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상의는 해야지. 네 와이프 가정이기도 하고 네 가정이기도 하잖아. 왜 말을 안 해? 해봤어.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 적정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냐고 자꾸 상처받은 얼굴을 해서. 상처는 무슨 상처야. 서로 잘 이야기로 대화로 풀면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대화해봐. 그런데 와이프 친정에 돈 셀 구석은 없는 거지? 돈 셀 구석? 그게 뭐야? 뭐 사업하는 남자 형제가 있다든지 장인어른이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이야. 장인어른은 아예 안 계시는데. 순간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처남은 지방에 내려가 따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아내나 장모님은 처남과 별로 교류가 없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남을 잘 몰랐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 처남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체 어떤 것인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남이 사업을 하긴 해. 무슨 사업? 부동산 관련이라는데 난 잘 몰라. 위험한데? 너 한번 잘 알아봐. 그쪽으로 돈 세고 있을 가능성 엄청 높아. 너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한 거 여태 제대로 모으지도 않고서 거기서 다 세버렸으면 어쩔 거야.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래도 아내가 월 몇백씩은 적금 넣고 투자하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말했었단 말이야.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 너 한번 알아봐. 너 그거 마누라가 돈 작정하고 빼돌려서 친정에 밀어넣은 거면 내가 이혼 소송 알아봐 줄 수 있어.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월급을 받아 전부 아내가 카드를 가지고 썼고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제 재정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아왔지요. 그게 마치 아내에 대한 불신의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고 여겨져서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요? 그냥 친구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투자를 잘하고 돈을 잘 모은다고 해서. 그 친구는 돈 잘 벌어다 주나 보지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것도 있었겠지. 제가 모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갑자기 몹시 불쾌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도 끈질기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월 800도 못 벌어. 그런데 잘 모았대. 당신은 지금 어디 투자하고 있어? 주식이랑 뭐 이것저것. 왜 자꾸 물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 내가 벌어다 준 돈 어디다 쓰이나?
전부 당신 애 키우느라 쓰이고요. 뭐 월천 그까짓 거 뭐 누구 코에 붙인다고 모은 돈이 얼마냐고 해요, 자꾸. 내 명의로 해놨어? 당연히 내 명의로 해놨죠. 그래야 투자할 때 돈 넣고 빼기가 편하니까. 그렇구나. 아내는 절대 말해주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다고 직감하고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지갑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빼내서 다음날 회사 휴가를 내고 은행으로 가서 재정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증권사, 은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아내 앞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500만 원이 있더군요. 제 앞으로도 아무런 돈이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대출도 있었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모든 신분증과 도장, 각종 서류 등은 아내가 다 관리를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의 인출 내역과 입금, 송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아내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한 내역이었지만 살펴보던 중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처남이었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한 말이 사실인 게 드러났지요. 한 달에 1000만 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몸이 부서져라 벌어온 그 돈이 죄다 처남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모자라서 제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처남에게 줘버린 거였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장모가 있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근처 교양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기 엄마들과 어울려야 한다면서 집에 고급 차와 찻잔 등을 사다 놓고 낮에 함께 논다고 했죠. 장모 역시 거기에 끼어 앉아서 수다를 떤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 문을 열자 과연 안에서는 시끄럽게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기들은 방 한 구석에 몰아넣은 채로 아기 엄마로 보이는 여자들이 둘러앉아 시끄럽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척 봐도 비싸 보이는 케이크에 온갖 과자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이전에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로 다 사고 호화롭게 누리라고 해왔지만 제가 번 돈을 죄다 처남 밑으로 밀어넣은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화가 울컥거리면서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때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부르자 아기 엄마들이 저를 보고서는 놀라서 눈을 깜빡거리더군요. 아내는 당황해서 일어나면서 저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왜 벌써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아니, 어머, 자기 신랑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옷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입고 온 아기 엄마들은 척 보기에도 아주 잘 사는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내가 주장해서 온 곳으로 월세가 엄청난 곳이었으니 당연했겠지요.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저를 얕잡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대리기사 일과 부업에 시달리면서 저는 거의 노가다꾼이나 다름없이 많이 늙고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아내는 제 옷은 전혀 챙겨주지 않아서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셔츠 하나도 다려주질 않아서 구겨진 것을 그대로 입고 다녔으니까요. 제가 버티고 서 있으니 아기 엄마들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서 일어섰습니다. 뭐 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저희 가볼게요. 그래요, 우리 가볼게요.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내는 쩔쩔매면서 아기 엄마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이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안에 끼고 싶어 했으니 당연하겠죠. 아내는 제게 돌아서서 어깨를 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왜 지금 시간에 들어와요? 돈 안 벌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꼴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애들 엄마 앞에서 뭐가 돼요? 여기 엄마들 남편 다 의사나 변호사란 말이야. 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뭐가요? 대체 어제부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 이름 앞으로 된 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 다 뭐야?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군요. 당황한 게 얼굴에 보였어요. 뭐냐뇨?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 내가 몽유병 환자라서 내가 나가서 만들었을까? 당신이 했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그럼 내 통장에서 처남한테 송금은 왜 했어? 그것까지 봤어요? 지금 보니까 나 의심해서 그런 거구나. 아내는 순간 큰 눈에 눈물을 그렁거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청순하고 가련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제부터 그렇게 그런 질문들 하고
오늘은 나가서 그런 걸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동생한테 송금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애가 사업 어렵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바로 갚았어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울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사실 아내는 그 이전에도 제가 가계부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식으로 울고는 했지요. 자기를 의심하냐면서요.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었고 한두 번도 아니었어. 다 확인했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이 표독스러운 얼굴이 되더군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게, 김서방. 그거 내가 아들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 뭐라고요, 장모님?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집안 사정을 모른 척해야 해? 동생이 어려워서 휘청거리는데 자네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 장모님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장모님은 되려 제가 무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려운 처남한테 먼저 돈 도와주겠다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도와줬다고 화를 낼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간 벌어온 월 1,000만 원을 죄다 장모님 아들 밑으로 넣어주신 겁니까? 누가 죄다 넣었다고 하는 건가?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처남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했죠. 혹시 처남 명의로 전부 부동산 사놓고 빼돌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내가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돈을 잘 벌 때까진 쓸모가 있으니 같이 있으려고 했겠지. 그 후에는 애를 나한테 버리고 이혼하려던 거 아니었어? 잘 생각해보니 아내와 장모님의 이상한 행태들이 하나씩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원래도 돈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고 결혼 전 친정에도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자기 집을 샀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리고 처남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장모님이 조만간 그쪽으로 갈 거란 말도 들었었어요. 희한하지요? 저와 아내가 결혼한 후 갑자기 장모님은 번듯한 집이 생겼고 사업한다고 이름만 걸어둔 채 제대로 일도 못하고 지방을 떠돈다던 처남은 갑자기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서 돈을 보내줬단 말과 달리 그동안 처남에 대한 말은 자랑만 들어왔거든요. 저는 금융 서류들을 전부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돈은 어쩔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돈을 내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뭐라고요? 잠깐만요, 여보. 아니, 내가 동생한테 돈 말 안 하고 보낸 건 잘못했어요. 잠깐만,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아요. 아니, 됐어. 이제 몇 년 동안 당신한테 속은 걸로 충분하니까. 김서방,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번 달부터 제 월급 못 쓰십니다. 이 집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알아서 해. 월세도 당신이 알아서 내고. 뭐? 당장 아파트의 월세만 몇백이었죠. 아내는 다급해져서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징그러워져서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내는 급한 얼굴이 되어서 아기를 갑자기 데려와서 보여줬지요. 잠깐만요, 여보. 우리 애가 있잖아요. 애 때문이라도 이혼하면 안 되죠. 나 월급 안 주고 월세 내라고 하면 그냥 나가 앉으란 이야기예요?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저는 그저 흘긋 보기만 했습니다. 애는 당신이 가지든가 상관없어. 아무튼 오늘부로 월급은 손 못 대. 그리고 이혼 절차 들어갈 테니 도장이나 찍어. 누가 도장을 찍어요? 나 안 해요. 미쳤어요? 당신이 안 한다면 내가 하지. 이혼 소송 당하고 싶은 맘대로 해.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변호사인 건 알지? 여보, 진심이에요? 그럼 가짜일 것 같아. 이게 전부?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멍하니 서 있던 아내와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제 뒤를 쫓아나왔지만 저는 곧장 내려와서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솔직히 아이 걱정은 되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저 여자는 아이를 저한테 버리고 떠날 게 뻔해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친권 다툼을 하면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뜻을 비추면 아이를 이용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내를 믿었던 만큼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저도 머리가 띵했지요. 말은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나왔지만 나오고 나서도 속으로 며칠이나 앓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놓고서 거의 정신줄을 놓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변호사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괜찮냐? 그냥. 네, 참. 야, 너 내 얘기도 했냐? 지금 네 와이프한테서 나한테도 연락 왔다. 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앉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어나 앉아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고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네 수첩 뒤져서 내 연락처 찾아냈대. 그러더니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더라. 내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로 손배 청구하는 여자 내가 처음 보겠네. 그래서 당신이나 조심하라고 했지. 이혼 소송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형사 민사로 갈 생각이나 하고 있으라고. 너 사기당한 거야, 이 자식아. 변호사 친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장모님은 여태까지 제게 사기를 쳐온 거였죠.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친구가 말하는 대로 호텔을 빠져나와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법정 싸움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와 장모님은 저를 따라 나와서 한참이나 울고불고 하면서 빌어댔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여태까지 가져간 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말이죠. 사실 속으로는 정말 끝까지 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처남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제 심신이 더 피폐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이미 제게 갚아야 하는 돈만으로도 아내와 장모님은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거니까요. 벌써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독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면서도 제가 서운한다는 듯이 굴었지만 저는 이제 경멸밖에 남지 않은 마음으로 그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예상대로 전 아내는 아이가 지겹다면서 저에게 키우라고 데려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가 씁쓸했지만 제가 열심히 키운다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었으니 괜찮았죠. 그 후로 저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와이프는 제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고 있지요. 당시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을 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